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오랜만에 녹음한 한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프레임워크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단넷 프레임워크를 만드신 브래드 아브람스랑 그 다음에 크리스토프 크왈리나라는 분이 프레임워크 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대한 내용들과 그 사람이 발표한, 어떤 세미나에 발표한 내용 두 가지를 합치어서 제가 TP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할 수도 있고 경험 안 해보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뭐 라이브러리 구축하는 것보다 좀 더 큰 거 구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프레임워크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프레임워크는 보면 어떤 사람이, 이게 뭐죠? 아틀라스죠? 엄청나게 지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우리가 하나 만들면 모든 개발자가 이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짐을 지는 거죠. 왜냐면 처음 만들 때는 우와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들어지면 이 프레임워크를 쉽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미 이거 기반으로 두는 어플리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짐이에요. 어떤 기능을 확장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그래서 대부분 어프로치가 이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바꾸지 못하고 예전에 했던 건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라고 베이스라고 놔두고 그게 또 올리는 형태대로 가는 거죠. 대부분 그런 어프로치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프레임워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프레임워크의 대가 중에 랄프 존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GF 디자인, 고프 디자인 쓰신 분인데 그분이 프레임워크의 대가였고, 뭐 그분도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프레임워크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포사2의 저자인 더글라스 슈미츠가 하는 말을 좋아해요. 프레임워크는 반쯤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나와있죠. 도메인 스페시픽한 객체의 구조랑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쯤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이다. 그러니까 아까 뭐 EA 같은 거나 아니면 뭐 EA는 아니겠지만 또 우리 같은 프레임워크를 있으면 그것만 이용하면 이미 우리가 해야 될 잔일들은 대부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차이가 뭐냐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이게 클래스 라이브러리예요. 이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얘들을 호출해서 쓰고 선택해서 내가 올려 쓰고 뭐 패턴도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쓰고,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뭔가 좀 그러니까 메인 우리가 어떤 컨트롤 플로우는 우리가 다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프레임워크는 그렇지가 않아요. 프레임워크는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 플로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가 내부적으로 어떤 컨트롤 플로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디자인 패턴이 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고, 우리는 이 녀석만 쓰면 지가 어느 정도 알아서 자기 할 일은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대신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의 어떠한 기능들을 오버라이딩 하려면 이거에 대한 흐름들을 깨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플로우를 우리가 오버라이딩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근데 프레임워크는 내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 플로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반쯤 완성된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당신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냐라고 대부분 물어보면 대부분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가 개발한 거 그새 딴 사람이 또 개발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공통되는 요소들은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워크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에 비해 비용이 2.5배에서 3배, 4배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이걸 사용할 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으면 프레임워크를 만들겠지만 뭐 겨우 한 명 쓰는데 그 사람이 프레임워크를 만들 필요는 없죠. 그냥 짜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산성이죠. 이걸 구축하면 그 다음부터는 짝짝짝짝 찍어낼 수 있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많이 써요. 그럼 이제 프레임워크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시죠. 이런 여행 가고 싶네요, 진짜.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니까 저도 앞에. 제가 참고한 책인데 프레임워크 디자인 가이드라인 책이고 지금 이제 제 후배들이랑 같이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판이 나왔는데 단넷 신기술 관련된 거에 대해서 설계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프레임워크 엔지니어링 이 사람이 테크이디 2007 유럽에서 발표한 세션 자료인데 1시간 분량이거든요. 그거랑 이 두 가지 책의 내용들을 합쳐서 제가 발표를 진행할 겁니다. 자, 우리 같은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 오늘 5가지 토픽을 말할 건데, 첫 번째가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떻게 구조를 잡아가야 되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 5가지를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각 이런 조그만 아이콘을 이제 TP에 달아놨고요. 이게 조직이다, 뭐지,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조직
어떻게 보면 진짜 강력한 툴인데 어떻게 하면 진짜 일을 방해하는 툴일 수도 있어요. 이 조직에 어떤 나쁜 정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매니지할 때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이 프로젝트의 범위,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들 건지를 많이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지금 하나 더 추가됐어요. 뭐냐면 바로 조직이에요. 조직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구조나 문화를 이해하고 여기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빨리 수립해야 돼요. 이런 걸 안 하면은 이제 뭐 진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 구조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코네이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만약 당신이 컴파일러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이 컴파일러를 만들기 위해서 4명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컴파일러는 보나 마나 4단계 컴파일러를 얻는다는 거죠. 왜냐면 조직 구조대로 그걸 만들어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실제 소프트웨어의 구조나 이런 걸 보고 이 아키텍처를 잘 지원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고 먼저 조직을 만든 다음에 아키텍처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충 데이터베이스 필요할 것 같고 대충 중간에 미들웨어 필요할 것 같고 대충 화면에 보일 프레젠테이션 필요할 것 같고 이러니까 조직을 그렇게 구성을 하죠. 그럼 당연히 그 구조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DB 하기도 애매하고 중간에 미들웨어가 하기도 애매한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간에 싸우죠. 정치적인 구조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안정해진 상태에서 가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코네이는 이렇게 어떤 조직의 구조가 소프트웨어 구조에 거의 영향을 미친다는 걸 문제점을 파악해서 코네이는 클린 스테이트라고 해서 이런 걸 먼저 했어요. 먼저 비즈니스의 미션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먼저 올바른 프로세스를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 맞게 프로세스를 정제화 시킨 다음에 이 프로세스에 맞게 IT 조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 두 가지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이고 대부분 또 우리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있기 때문에 되게 힘들죠.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는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반 기술은 안에서 쌓이는 건 없고 그런다고 막장으로 노가다 같이 비싸게 계속 하다가 쌓이는 거 없고 좀 문제 같아요. 자, 여러분의 조직 구조가 거의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자발적으로 자네가 하지. 거의 그럼 널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고가를 줄 때는 연차대로 주고 그런 것도 없고 정치를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가족적이다. 그렇죠. 회식할 땐 가족적이에요. 술 먹고. 하여튼 가족적인 것도 있고.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매니저고 남은 열심히 개발할 때 얘는 영업, 얘는 혼자서 계속 참 개발자가 참 불쌍한 게 QA 테스트도 가끔씩 하고 가서 억연 정책할 때 수립할 때도 하고 개발도 하고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조직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몰 팀, 여러분이 굉장히 작은 팀이다.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냐면 심플한 디자인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일치성 있는 디자인으로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조직이 작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 100%가 아니고 80대 20률로 20%지만 80%에 쓰일 만한 부분들만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가볍고 이렇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부분만 초점을 맞추는 핵심적인 20%만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조직이 반대적으로 좀 되려면 엄청나게 큰 기능이 붙겠죠. 단대 프레임워크 엄청나게 많은 팀이면 엄청나게 큰 설계가 나올 거고 엄청나게 큰 기능, 파워도 엄청 강할 거예요. 근데 일치성을 만들기 힘들죠. 그런 부분도 힘들고. 하여튼 이런 큰 조직일수록 가장 아키텍트나 이런 분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은 요구사항을 줄이는 거예요. 이 요구사항, 저 요구사항 다 받아들이면 이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어느 적재적소에서 줄여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큰 팀에서 한다면 잘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때 시나리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커스터머 베이스냐 고객이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야 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짤 거면 프레임워크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아키텍처가 중요한 거다. 기술 위주적인 거다. 기술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커스터머의 베이스드의 어플리케이션을 짤 거면 그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에 초점이 될 거면 시나리오보다는 이 기술이 오랫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게 가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롱 레스팅한 아키텍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로지 베이스는 거의 미국 같은데 기반 기술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렇고, 이거는 거의 딱 우리나라죠. 거기에 요구사항이 막 오늘 아침에 바꿔. 거기까지. 근데 결론적으로 억연을 가장 잘 정하는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프로세스는 호역 호재예요. 네. 그냥 억연 수립하시는 분이랑 호역 호재 같이 지나면 요상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줄일 수가 있어요. 다 인간관계라는 거죠. 이건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예, 우스갯소리지만. 만약 여러분한 보스가 굉장히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이 책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똑똑하고 100배 일 잘하는 개발자 모시기. 이 책을 주면, 이 책은 읽어보면 내가 이러면 똑똑한 개발자를 뽑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만, 이 책 내부에는 우리를 위한 게 많아요. 우리한테 더 큰 책상을 줄 수가 있고 우리를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많은 노하우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여러분 위에 상세해 주시면 좀 많이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리가 넓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네. 조직은 일단 보면 아까 말했죠. 조직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스몰한 팀이고, 스몰한 팀이냐, 빅팀이냐, 또, 우리가 짜는 어플리케이션이 시나리오 베이스냐, 안 그러면 뭐, 롱리스트 아키텍처로 가느냐, 이런 것들 다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MS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해요. 빅팀, 이런 기술을 하는데도 스몰팀까지 가요. 그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피처 크루라는 게 있는데,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윈도우 비스타랑 윈도우 7을 구축할 때 전혀 다른 팀 구조로 갔거든요. 근데 윈도우 7에 가서는 비스타보다 퍼포먼스가 속도도 훨씬 빠르고 메모리 전면도 훨씬 낮고 더 빨리 돌아요. 그 돌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해보니까 조직 구조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피처 크루가 그 핵심인데, 뒤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조직 구조를 담는 거예요. 자, 땅콩버터. 배고프시죠? 저도 배고파요. 네, 빌딩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땅콩버터라는 거는 평평하게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때 모든 피처들이 균등하게 개발되는 거예요. 아까 롱레스팅 아키텍처 같이 아키텍처가 중요한 기반 기술이고, 얘는 엄청나게 큰 맞춰놓은 빌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시나리오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위주로 개발하다 보면 당연히 어플리케이션이 구축되는 거예요. 크게 어플리케이션 구축할 때나 할 때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피넛버터라고 해서 모든 기능을 균등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구현하고 2단계 구현하고 3단계 이런 식으로 균등하는 전형적인 이터레이티브한 어프로치라서 균등하게 할 수 있어요. 사이드 이펙트도 좋을 거고요. 대신 얘는 뭐냐면 시나리오 베이스에 맞지 않아요. 열심히 이렇게 다 구현했는데 시나리오가 바뀌었다 이러면 이제 다 엎어지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도 적합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이 시나리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이라면, 특히 한국 입장이라면 시나리오가 있고, 이 시나리오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야 돼요. 맞죠?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 시나리오 위주의 어플리케이션을 짜는데, 프로그램은 이렇게 피넛버터 같이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처 크루가 뭐냐면은 피처에 따른 팀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처 하나당 필요한 게 UI가 한 명 필요할 거고, 개발자 2명 필요할 거고, 아키텍트 정하는 아키텍트 1명 필요할 거고, 테스터 2명 필요할 거다. 그럼 이 5명이 하나의 피처만 담당하는 거죠. 이거 3주 만에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나리오, 또 다른 걸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명까지 한 팀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언어 장벽이 없어서 굉장히 쉽게 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나리오, 또 다른 시나리오 하니까 빨리빨리 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그런 구조가 아니고, 디자이너 한 팀, 개발자 한 팀, 아키텍트 또 한 팀, QA 한 팀이니까 서로 간에 정치가 발생해서 잘 안 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러한 어떤 어프로치로 가는 게 맞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얘는 뭐죠? 시나리오 베이스이기 때문에 시나리오 위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문제는 특정 모듈만 너무 잘 개발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어떤 모듈은 좀 개발이 안 돼요. 당장 필요한 것만 개발하기 때문에.
얘는 이게 다 균등하게 개발돼서 좀 느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섞을 필요가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걸 마일스톤 어프로치를 이거 취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역시 우리나라에 쓰기 힘든 게 MS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좋아요. 이 제품을 만들 거면 이 제품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요구사항이 엎어지면, 시나리오가 엎어져 버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보시죠. 우리가 어떤 걸 계획을 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기능이 예를 들어서 10개다 라고 하면 그 10개를 구현하겠죠. 그냥 크게 10개가 있다면 여기서 마일스톤 1에서는 이제 2개를 개발해요. 대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보면 그냥 뭐 처음 뭐 OS가 나왔더니 아이콘 클릭만 몇 개 되고 탐색만 되는 수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게 나오면 이걸 나오고 이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뿌려줘요. 한번 써봐라. 그럼 얘들이 피드백을 주는 거죠. 이건 이러이러한 기능이 부족하네요? 이건 내가 볼 때 왼손잡이가 쓰기엔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얘가 이거에 대해 그 다음 마일스톤을 내놓을 때는 이게 2개가 더해지면 총 4개가 개발되는데 그 다음 마일스톤에는 이 2가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정제된 안정화된 마일스톤이 그 피처에다가 그 다음 또 2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나오는 거죠. 총 피처가 4개가 동작하는 게. 그 다음에 또 줘요. 그럼 또 4개짜리 또 써보겠죠. 이 또 뭐가 부족하고 뭐가 뭐하고 그냥 또 피드백 받고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마일스톤 몇 번을 돌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고객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고. 그렇죠. 또 요거 안에 장점은 뭐냐면 내가 마일스톤 5까지 있었는데 내가 3까지 개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쟁사가 내가 짜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 땡 하고 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냥 마일스톤 3까지 개발이 완료됐으면 개발하고 경쟁사에서 있는 기능 중에 우리에 없는 기능들만 빨리 추가해가지고 그냥 마일스톤 4에서 만들고 종료시켜버리고 제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건 아키텍처가 잘 잡혀 있어야 되고 구조도 잘 잡혀 있어야 돼요. 또 이렇게 가려면 개발자는 전체 구성 중에 아주 일부밖에 안 돼요. MS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 중에서 거의 테스트가 60, 70이거든요. 개발자는 진짜 소수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는 뭐 개발이 테스트 다 하고 다 하니까 좀 안 맞는데 하여튼 개발 조직이 개발을 전념할 수 있고 나머지를 잘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게 잘 구성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요구사항도 우리가 받고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다 하니까요. 현장 대응도 하고 조금 힘들죠. 하여튼 뭐 요런 구조로 가면 된다라는 거고. 자,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시죠. 아키텍처 구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라이드웨이, choose right, 올바른 길을 정했는데 먼저 우리가 어떤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그냥 뭐 일반적 데이터 타입들, 프리미티한 데이터 타입들, 추상화 인터페이스들,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구축할 때 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타입들은 특별히 비헤이비어가 별로 없죠. 그냥 스테이블합니다. 그리고 대신 얘는 한번 구축해 놓으면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모든 녀석들이 이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타입을 쓰기 때문에 한번 구축하면 굉장히 쓰기 힘들죠. 그래서 이것들은 처음에 잘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죠. 그다음에 라이브러리들은 얘랑 반대예요. 좀 큰 덩치를 말하는 거죠. 얘들은 쉽게 진화하죠. 라이브러리 어떤 기능 추가하기 이런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예전 거 그대로 있는 회사 추가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인데, 근데 컴포넌트 간에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라이브러리를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obfuscation, 인터페이스나 abstract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변화를 잘 대응할 수가 있는데, 실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보다는 어브스트랙트를 쓸 일이 많아요. 왜? 어브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내부적으로 컨트롤 플로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컨트롤 플로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XML 리더가 있으면 XML 텍스트 리더도 있을 거고, XML 다른 리더 다 있지만 이 리더를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흐름을 가진 XML 리더가 있고, 얘는 전체적으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컨트롤 플로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결국 보면 어브스트랙트 더 쓸 일이 많을 거다라는 거고, 얘도 좀 진화하기 힘들겠죠. 한번 구축해 놓으면 딴 녀석이 다 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계할 때 어떤 프리미티브한 오리엔티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쓰는데, 여기 뭐 핸들 베이스의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뒤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 할 때 좀 확장성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뭐 펑션 포인터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좀 변화를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어프로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단넷 개발자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타입에 어떤 것들을 추가하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에 영향은 안 주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익스텐션 메소드예요. 프리미티브 타입에 우리가 이걸 오버라이딩하고 메소드를 쓸 수가 있어요. 대신 그 쓸 수 있는 스코프가 파일 스코프 정도만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이 다음 파일 범위를 넘었으면 얘는 그대로 이 스트링 객체예요. 근데 이 파일 안에서는 뭔가 오버라이드의 속성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스트링은 is null or empty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요 위에 요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같은 파일 스코프에 지정해주면 이 파일 스코프 안에서는 얘가 오버라이딩 돼요. 요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익스텐션 메서드에서 프리미티브한 어프로치는 요렇게 확장해서 어떤 유연성을 줘라라는 거고요. 그냥 컴포넌트 오리엔티는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거니까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디펜던시를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거의 핵심이거든요. 디펜던시. 와, 복잡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디펜던시 이게 하나 밑에 모듈에 만약 레이어의 하단에 있는 모듈에 뭔가 하나가 변화가 발생했다. 인터페이스가 하나 추가됐다. 그 다음에 걔를 다 임포트하고 있는 위에 있는 레이어는 다 재칸 파일 다 바뀌어야 되죠. 굉장히 이 디펜던시를 관리하는 게 큰 이슈예요. 특히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컴포넌트가 뭐냐라고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전 같은 이 컴포넌트 하면 그냥 우리가 CBD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레오같이 꼽았다 꼈다 쓸 수 있는 것들을 컴포넌트라고 많이 불렀어요. 근데 CBD가 예전만큼 이제 많이 곽강을 받진 않죠. 왜? 이 세상에 내 입맛에 딱 맞는 컴포넌트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이니까 어떤 비싼 컴포넌트 찾아가지고 나만의 오버라이딩을 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컴포넌트라는 게 약간 이름이 이제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컴포넌트는 레고 블로그가 아니고, 여기 보면 카메라의 변천사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카메라일 때는 필름이 들어갔고, 옛날에 256밖에 안 들어갔죠. 그래도 메모리 큰 CF만 들어갔었어요. CF가 들어가고, 얘가 이제 바뀌었죠. SD로 바뀌니까 얘도 SD 들어가기 바뀌었어요. 뭐냐면 같이 진화하고 같이 변화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컴포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닛으로서 뭐가 바뀌면 같이 변화하고 할 수 있는 어떤 타입들의 객체를 컴포넌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받으면 그 영향이 같이 묶여서 같이 영향을 받은 걸 묶어서 컴포넌트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녀석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디펜던시의 타입들을 보면 API 디펜던시, 구현 디펜던시, 그리고 서큘러 디펜던시가 있어요. 또 하죠. API 디펜던시는 컴포넌트 A가 컴포넌트 B에 대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뭐 인터페이스 갈아 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구현 이슈는 이거예요. 얘가 없으면 얘가 구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그러니까 A는 이 B의 어떤 구현체를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얘가 없으면 아예 안 동작한다라면 이건 하드 디펜던시고, 얘가 없으면 이 기능은 안 돌아가도 딴 건 돌아간다면 소프트 디펜던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디펜던시가 있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고 이제 구현에 대한 디펜던시 두 가지가 있었죠. 조금 다른 성격인데 서큘러 디펜던시예요. A가 바뀌면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영향이 바뀌면 A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의 고리. 이걸 절대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난리 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다이렉션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A가 B하고 C가 있으면 이거죠. A가 바뀌면 C에 영향을 미치고 C가 바뀌면 B. 이것도 인다이렉션도 이렇게 서큘러 디펜던시로 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거 좀 해결하는 방법이 이걸 잘 계층화를 주는 거죠. 레이어를 잘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컨트롤 플로우는 어떻게? 밑에서 아래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얘가 만약 위로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서큘러 디펜던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왜 프레임워크들이 다 레이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걸 구축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레이어드 디펜던시로 가는 거고 거의 다 레이어 구축할 수밖에 없어요. 자, 레이어에 디펜던시 좀 얘기는 좀 더 하도록 하고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이 디펜던시를 파악하기 위해서 좋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바에는 JDepend가 있고 단넷에 NDepend라고 있는데 NDepend가 초창기에는 그냥 JDepend를 그냥 그대로 복사한 그냥 변환만 하는 것만 됐었는데 이 개발자들이 이제 돈 쪽이 좀 올라가지고 이제 막 그래픽 기능 막 이런 거 넣으니까 이제 별의별 기능이 다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지원이 보고 제가 잠시 데모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잠깐만. 이걸 띄워놓고 해야겠다. Nobody, 큰일 났네, 이거. 됐다. 하하하. 이렇게 하면 되지. 나 다음에는 인터넷 익스포트 해야 된다. 내가 놀랄 것 같은데. 뭐가 없지? 이럴 것 같아. 이제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빠밤. 이게 NDepend라는 툴인데, 이게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 여기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여기 이렇게 임포트 시키는 거죠. 찾아서 EXP가 다 임포트 시키면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오면 얘를 고 하면 이제 뭐가 안 된다는 건데 또 뭐 어떻게 나중에 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데모가 나와 있고 그럼 이게 디펜던시가 나오면 아까 제가 EA에서 보였던 것 같이 이 라이브러리가 안에 디펜던시가 몇 개가 있는지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디펜던시 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요. 코드가 얼마만큼 여기 미치는지가 나와 있고 여기서 근데 얘가 가장 큰 강력한 기능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보다는 뭐냐면은 쿼리를 줄 수가 있어요. SQL 같이 요 밑에 이 객체를 상속받은 객체는 무엇이냐 아니면 이거랑 디펜던시가 뭐 60개 있는 객체는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 밑에서 이제 쿼리를 줘서 이걸 다 파악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주석이 20% 이상 달려있는 주석을 이런 식까지 다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 파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쿼리 같은 부분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면 내가 어디서 뭔가를 발각하겠다 라는 디펜던시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JDepend나 NDepend 초창기 버전은 프리웨어예요. 이런 UI는 없고 우리가 커맨드 툴을 찾아가지고 쓸 수는 있어요. 아니면 크루즈 컨트롤 단넷 같은 거 연동해서 쓸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카데믹 에디션 같은 경우 30일밖에 못 쓰면 기능 제한은 없거든요. 대신 좀 뜰 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좀 쓸만하니까 한번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가자. 자, 이제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디펜던시가, 얘가 밑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이게 단넷 3.0이 2.0 라이브러리인데, 3.0, 2.0 라이브러리 호출하는 건 뭐, 문제가 없죠. 근데 얘가 위에 걸 호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같은 레이에 있는 것들 간의 디펜던시가 발생하면 또 무슨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할 때 뭐 해답은 다 거의 다 아실 건데 스프링 단넷 같이
IOC 그 숫자 뭐 이 얘기가 다거든요. 새로운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런 모듈이 있었는데 제가 에러 뜨는 모듈이 있는데 이걸 GUI에서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주얼 베이직 단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C# 보면 메시지 박스 이건 딱 거기 있는 거잖아요. 에러가 뭐예요? GUI 객체의 종속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뭔가 바뀌면 이제 다 서로 영향을 쭉 미쳐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디펜던시가 얘가 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원이 생기는 거죠. 얘 하나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 체크해봐야 돼요. 요것도 체크해보고 얘 하나 바뀌면 이 원에 있는 거 다 체크해봐야 되고 이게 서클 디펜던시의 무서움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메시지 매니저 쉽게 말하면 뭐 로그4 단넷이나 로그4j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는 때 따라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디펜던시는 끊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이런 걸로 할 수 있고 이게 인다이렉트 서클 디펜던시인데 A가 X를 호출하고 Y가 B를 호출한다.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디펜던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디펜던시가 한 방향으로만 가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헤비 디펜던시. 예. 제 아들인데 제가 새벽 1시가 2시까지 책을 읽어줬어요. 헤비 디펜던시예요. 와이프는 술도 자고 저는 책을 읽어야 되고 애기는 눈이 멀뚱멀뚱하고 이런 헤비 디펜던시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게 바로 IOC입니다. 좀 웃기죠? 말이 사람을 이래야 하고 있어요. 헤비 디펜던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임플리메이트 디펜던시, 하드 디펜던시와 같이 얘가 없으면 아예 다 안 돌아가는 뭐 이런 거라 보시면 되는데 우리 AP가 있는데 이 트레이스에서 내가 메시지 큐를 다 때려 박아 놨어요. 그걸 돌리면 메시지 큐에만 데이터를 쓰겠죠. 근데 이거 근데 다른 걸 바꾸기가 아주 힘들어요. 이 메시지 큐 이외의 다른 형태들의 데이터를 테스트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좀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떤 메시지를 받는 녀석을 리스너를 만들고 이 리스너에게 적합한 녀석을 할당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너를 내가 뭐 아까 전에 메시지 큐 리스너, 파일 리스너, 무슨 리스너 하고 여기에 매핑만 시켜주면 얘는 다 리스너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바꿔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옵저버 비슷하게 자기 리스너를 등록시키고 그 리스너를 교환한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파일 리스너만 쓰겠다 하면 파일 리스너만 쓰면 되겠죠. 이걸 다른 걸로 바꿔주면 바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구현할 때 이런 거 우리가 컴포넌트 컨피그레이터 패턴, 포사2 패턴 같이 XML 파일 설정 파일에 나와가지고 이것들 일일이 매핑시켜주는 코드를 따로 적어줬잖아요. 예, 그런 코드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런 것만 전용으로 해주는 툴들이 나왔어요. 디펜던시 인젝션 해주는 툴들이. 그리고 뭐 제일 좋게 스프링 하고 스프링 단댓 그리고 단댓에 뭐 N 인젝트 뭐 여러 가지 툴들이 다 쭉 있더라고요. 얘 스트럭처 맵은 닫는 경우에 좀 백침적인 구조까지 이렇게 다 커버되는 좀 디펜던시 인젝션 툴이라서 이게 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기에는 스프링 단댓이 나은 것 같아요. 왜? 스프링 단댓 공부하면 나중에 자바에 스프링 쓰기도 편할 거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제 뭐 컴포넌트 컨피그레이터 같은 부분들도 이제 거의 구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스프링 단댓 있는 거 쓰면 되니까 매핑만 시켜주면 되니까 아주 많이 편해졌다라는 거죠. 이게 패키지 프린시플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한 1년 넘었는데 우상정군이 요거 원칙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패키지를 구성해야 되냐, 패키지는 릴리즈의 단위별로 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원은 피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요게 이게 원래 자료이고 저희 강좌 끝에 보면은 우상정군이 발표한 동영상 강좌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번 다시 리마인드한 차원에서 한번 방문해서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디펜던시 관리하기 힘들죠. 교육적 소스 코드 입장에서는 아까 이렇게 그냥 잘 IOC 써서 잘 떨어뜨려라 이 말밖에 못 해주겠어요.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식으로 가지면 되고 이제 그다음에 디펜던시를 이렇게 잘 관리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그 다음 이슈가 이제 호환성이에요. 내가 2.0을 만들어서 다 배포했는데 프레임워크 2.0을 배포했는데 이게 3.0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올라갈 건데 2.0의 인터페이스를 내가 바꿔버렸다. 그러면 2.0 위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안 돌아가겠죠. 네, 큰 영향을 미치죠. 단데 1.0이랑 2.0이랑 호환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다른 프레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상위 호환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크로스 버전은 뭐냐면 2005에서 짰던 게 2008에서 잘 돌아가고 2008에서 짰던 게 2005에서 잘 돌아가야 돼요. 이게 크로스 버전이에요. 대부분 2008에 2005 건 다 하죠.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빼고는 잘 돼요.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2005 거 돌아가는 건 잘 돌아가는데 2008에 짰던 건 2005에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는 지키는데 포워드 컴패티빌리티는 잘 안 지켜줘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제품이 다른 건데 이게 잘 되느냐? 예를 들면 오라클하고 MS SQL인데 그 쿼리가 MS SQL에서 썼던 쿼리가 오라클에 잘 돌아가느냐? 이게 잘 돌아가면 크로스 서로 다른 제품끼리 잘 돌아가는 거죠. VB랑 ASP도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가 ASP를 만든 일화가 재밌어요. 뭐냐면 실제 우리는 ASP가 먼저 나온 것 같지만 실제 외국에서 입장에서 보면 JSP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JSP가 나와서 웹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MS에 웹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그런데 개발자들은 이제 다 JSP를 다 쓰고 계시고 시장 판도는 엎을 수는 없겠고 생각 골똘히 하다가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가 300만 명 정도 있으니까 비주얼 베이직 문법이 똑같은 웹페이지를 만들어라. 그게 ASP예요.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는 또 까머니 갑자기 자기가 ASP 웹 개발자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MS, BH 이런 분이 탁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됐죠. 하여튼 이런 크로스 서로 다른 제품끼리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제품끼리 호환성을 잘 유지할 거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고. 이거는 뭘 같아요? 01이 보니까 대충 바이너리 컴패티빌리티다. 소스가 있죠? 소스 컴패티빌리티다. 유학이 재밌죠. API 컴패티빌리티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그냥 exe 파일만으로도 서로 잘 호환성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윈도우 9에서 만든 exe 파일이 윈도우 2003 exe 파일에 잘 도느냐. 이런 거고. 소스 코드는 이 소스 코드를 이쪽 다른데 소스 코드 그대로 돌아가느냐. 약간 소스 코드를 바꿔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있죠. API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호환성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호환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호환성 어쩔 수밖에 깰 수밖에 없거든요. 뭐 깰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새로운 엄청난 기능 좋은 라이브러리를 이번 버전에 추가했는데, 우리 개발자는 종종 이거 잘 돌아가는데 굳이 그거 안 배우고 안 쓴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그게 쓰게 놔두는 거죠. 얘는 이걸 써야 우리가 좀 되는데, 이건 안 쓰고 예전 것만 계속 쓰니까 돈도 발생 안 하고 컨설턴 비용도 발생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비주얼 베이직, 비주얼 스튜디오 6.0에서 단넷을 엎어버리면서 기존 개발자의 경험을 다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게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예요.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가 비주얼 단넷 나오면서 이게 무슨 비주얼 베이직이냐. 그래서 얘가 제일 욕을 많이 먹었대, 비주얼 베이직 개발자한테. 옛날의 경험을 그대로 못 살려줘서. 하여튼, 어디까지 컴패티빌리티, 상위 호환성을 유지해줄 거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크로스 버전까지 해주겠다. 아니면 어디까지 해주겠다. 명확하게 그거를 정리해주고,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깨졌으면, 이 깨진 걸 할 수 있게 마이그레이션 툴 같은 걸 제공을 한다거나, 툴까지 제공을 못하면, 이런 API는 이런 API로 대체해서 쓰세요.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까지, 문서까지 꼭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복을 피해라. 아까 말한 것처럼 프레임워크도 워낙 큰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개발자 이 개발자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서로 얘기해라 이 말밖에 없어요. 자주 받아서 자주 얘기해라 이거죠. 그냥 나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종조되어 있는 프레임워크에 있는 API를 고치고 싶을 때 이때는 10배 좋을 때 고치래요. 한 두세 배는 안 된다. 왜? 바꾸면 미친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배 좋을 때 바꾸고 그 다음에 이 변화가 미치는 걸 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스트링이 추가되면 밑에 있는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에는 베이스 클래스에 새로운 스트링을 코치하면 이게 위에 있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거 다 파악할 때 바꾸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코드 베이스의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한다거나 안 그러면 매뉴얼이라도 제공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구조 정할 때 디펜던스를 좀 잘 봐야겠다. 그리고 상위 호환성, 하위 호환성, 컴패티빌리티를 해야겠다. 그래서 MS는 이게 워낙 중요해서
MS 내부 케이블에 T가 있어요.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는 T를 팔거든요. 그걸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보면 백워드 컴패티빌리티로 안 보여요. 거울에 쓰면 자기가 볼 때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보이게 나오게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완성. 네, 그 T가 있어요. 좋은데? 네, 그 T가 있어요. 항상 리마인드. 네, 항상 리마인드. 그렇죠. 자, 그래서 대충 그냥 구조를 잘 잡아야 된다. 얘는 예, 잘 잡아야 된다는 거고, 이 아키텍처적인 입장이에요. 이제 밑단이고 디자인이죠. 어떻게 하면 설계를 잘할 건가, 어떻게 하면 고객이 진짜 잘 쓸 수 있는 API로 설계를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프레임워크 구축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사막을 다니는 거 마찬가지예요. 처음 딱땅 시작하고 다 구축했으면 자, 다 구축했습니다가 주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 아니, 그 안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막을 다니듯이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자, pass, fail. 이런 식으로. 이게 잘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피드백을 끊임없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아까 메인 시나리오가 있으면 이 시나리오에 대한 코드 샘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구현하는 건 나중에 하라는 거죠. 이걸 하려면, 내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막 짠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면, 그래서 파일 쓰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면, 이거에 대한 코드 샘플을 한번 자기가 짜보는 거예요. 쭉. 구현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코드 샘플이 피드백을 봐서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객체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구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현은 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코드 샘플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군가 피드백을 줘요. 야, 이건 좀 이상해. 야, 이건 좀 이상해. 주면, 알겠다고 하고 이제 고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파일 쓰는 걸 맨 처음에 단넷 1.0 이렇게 내놨어요. 파일을 열고,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 뿌려주는 거. 별 문제점 제기 안 하죠. C++에 익숙한 개발자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C++ 뿌리면, 포인터와 같이, 그래, while물 하면서 이게 너리면은, 그래, 하고 뭐 맞겠네 하고 했다는 거죠. 근데 VB 개발자는 이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이게 더 낫지 않아? 이게 그거예요. 우리의 간섭은 C++이나 한 언어에 익숙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짜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으면 이게 더 낫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부터 이런 게 나왔어요. 포이치문에 리드 온라인 해가지고 스트링스 쭉 주는데. 리드 온라인이라는 메소드가 추가된 거죠.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드백을 받아서 쭉 하면 이제 얘에 대한 객체를 이제 구축하고 얘에 또 피드백을 받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만한 툴이 있어요. 자바 준영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바 지금도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냐면 리플렉터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쓰는 건데, 일단 내가 간단하게 프레임워크에 라이브러리 껍데기만 만들고 이걸 임포트 시켜요. 어셈블리. 그래서 보면 클릭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라이브러리가 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요건 요 밑에 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코드도 무료고. 그래서 내가 이게 주소를 달아요. 야, 이 디자인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주소를 쭉 달아줘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아, 얘가 뭐가 이상하지? 피드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를 변경을 했어요. 그래갖고 쭉 하면, 그 전 버전이랑 비교를 할 수 있죠. 레드는 제거된 거, 그린은 추가된 거, 그레이는 이제 예전과 상속받은 거 사실 이런 거 보고, 야, 이건 없어졌고, 이건 추가된 건데, 요거는 제거되고, 요걸 요렇게 바뀌었어. 어떤 거 같아? 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죠. 예. 아까 보면 이렇게 조그만 노트로 이렇게 주석을 달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딱 이걸 MS 워드로 뽑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DB로 연동도 가능해요. 네. 이런 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바 진영에도 누군가 리플렉션 기능을 이용해서 짜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별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고. 네. 있어요? 툴 이름이 뭐죠? 아주 저렇게 네. 상상식 기록하는 마이린요? 네. 자, 마이린이랍니다. 마이린은 좀 이제 툴인데, 네. 상호 이제 소통을 같이 하면서 코드를 같이 비교했을 때, 사실 마이린의 원래 기능은 이제 태스크를 발견해주고. 자, 다시 여기로. 아니, 이거는 나중에 예. 나중에 언제 기회 될 때 제가 좀 준비해서. 알겠어요. 조만간 장소주시를 마이린으로 데모한대요. 말했어요. 예,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해서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프레임워크 구축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피처는 간단하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줄여라. 아까 말한 것처럼 A탄 같이 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중복되니까 하나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빼야겠다 해서 요구사항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하면 이게 프레임워크인지 어플리케이션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니까 줄여줘야 되고, 웬만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던 컨셉들이나 API들 재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프레임워크의 사용자가 익숙하게 해왔던 경험들을 고려해서 고려를 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처음에 나왔던 그 프레임워크가 고객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의 대가 라프 존슨은 3 example에서 최소한 프레임워크 하나 만들고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 만들면서 뭔가 부족한 기능이나 아니면 필요 없는 기능이 있겠죠. 그럼 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아서 두 번째 어플리케이션 짜보고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짜봐서 최소한 3개의 어플리케이션 짜봐야 좀 안정적인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최소한 3번 짜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측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얘가 성능적인 걸 통과하느냐,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잡았던 것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느냐 알겠죠? 그리고 위협이죠. 그러니까 보안적인 부분에서 취약하냐 안 하냐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것들 잘 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많은 QoS 중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할 거냐. 제가 볼 때 뭐 이해 단체 다 모아서 손들게 해야죠. 그게 제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프레임워크 구축할 때 중요한 게 이제 더 파워 오브 셈이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와. 네, 저 쌍둥이 볼 때 참 무서워요. 둘째 아기 가질 때 쌍둥이가 나오면 셋이에요. 그래서 제일 고민을 받을 때, 하여튼 이렇게 형제가 있다는 건 참 든든한 것 같은데, 이게 일단 뭐죠? 동일함의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차를 빌린다고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매뉴얼을, 미국 가서 차를 빌릴 때 매뉴얼을 읽으시나요? 이 매뉴얼 읽으면 이게 다 있대요. 문은 어떻게 잠그고요. 차 키는 이렇게 열고요. 안전벨트 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깜빡이 키는 방법, 꺼는 방법. 이런 거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읽나요? 안 읽거든요. 왜? 예, 여러분이 차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XML을 파싱한다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파싱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있다면, 그러니까 비슷할 만한 것들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제공해 준다면 쓰시는 분들이 조금만 학습해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습 고순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돼요. 우리가 프레임워크 칠 때 사람들이 이거 쉽게 쓸 수 있을 건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그 스태틱 어나리시스 툴 아시죠?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코드를 짜기 전에 이 코드가 품질이 좋은 코드인지 아닌 코드인지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이 fxcopy라는 툴이 단넷에서 디폴트로 있고, 뭐 자바 진영도 있고요. 다 있는데 비슷한 툴이 스태틱 어나리시스 툴이, 스태틱 어나리시스는 단넷에 fxcopy vs 2005에 디폴트로 내장돼 있고, 아니면 fxcopy를 다운받아가지고 단넷에 연동시켜서 쓰실 수도 있어요. 뭐 자바 진영도 스태틱 어나리시스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거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강제적으로 다 때려 박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메소드나 파라메타 이름을 줄 때는 어떤 형태대로 꼭 줘야 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정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강력하게 규약을 딱 정해줘서 여기서 컴파일해서 여기서 통과 못하면 얘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XML 만드는 팀이랑 텍스트 파일 핸들을 만드는 사람 둘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인터페이스 정했으니까 이렇게 가자고 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여기 등록시켜요. 그럼 개발하면 얘는 이 룰에 따라서만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FX 캅을 쓰는 것도 괜찮고, 얘 비슷하게 스타일 캅이라는 것도 있어요. 코드가 좀 스타일리시하게 나오게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FX 캅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넷 프레임워크 만든 개발자가 만든 툴인데 MS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툴이에요. 네, 괜찮아요. 단넷 개발자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충 이제 디자인 먹고 이제 개발입니다. 자, 잘 개발해 봅시다. 자, 우리 개발하려면 이제 피처 크루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피처 크루, 제가 저번 달에 MS 마소에 기고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기고할 때 나왔는데, VS 단넷이랑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단넷이나 윈도우즈 비스타랑 윈도우 7이랑 개발 프로세스부터 다 달랐어요. 큰 메인 조직이 있으면 그 제품마다, 프로덕트 유닛마다, 이런,
이런 프로젝트 유닛이 나뉘어지고 프로젝트마다 수많은 피처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아키텍트 팀 따로, 개발자 팀 따로, 디자인 팀 따로, 대부, 디자인, 그 다음에 테스터 따로, 그리고 뭐 요구사항 뭐 파악하사 뭐 따로, 테스트도 엄청 많죠. 이게 다 따로 팀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윈도우 비스타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위에 있는 경영진들 있잖아요. 얘가 요구사항을 맨날 계속 바꿨대요.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OS가 나온 거예요, 지금. 윈도우 비스타는 어쨌든 일단 제일 좋았던 건 고객의 위에 있는 경영진 요구사항이 별로 없었어요. 안정화시켜라. 그리고 팀도 어떻게 됐냐면 이것이 다 이렇게 별도의 팀이 아니고 이 피처마다 얘들을 한 명씩 빼왔어요. 이런 식으로. 개발자 2명, 그 다음에 뭐 디자이너 1명, 테스터 한 3명. 뭐 요 피처 하나만 위한 전담팀을 5명, 6명 구성, 뭐 많게는 12명까지 했겠죠. 그래서 요런 팀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피처를 빨리 개발하고 그 다음 피처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들 간의 의사소통이 아주 잘 됐죠. 피처 베이스니까. 그래서 더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시나리오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짠다면 그 시나리오에 맞는 피처를 뽑아내고 피처대로 팀이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시나리오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 저러 가냐는 거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팀 구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팀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충돌도 안 되고 괜찮죠. 그래서 예. 핀란드 같은 경우 노키아라는 회사가 먹고 사는데 핀란드가 진짜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로 거의 1, 2위를 다투거든요. 미국은 워낙 뭐 교육의 나라니까. 근데 핀란드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한 3학년 초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디자이너 있는 학교에 2명, 개발자 있는 학교 1명, 영업에 관련된 학교 1명, CEO 경영하는 1명, 4-5명 모아가지고 벤처 같은 사업을 하게 만든대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 실제 프로젝트나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팀 단위도 이렇게 소규모 팀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죠. 예,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다 완성 안 된 피처를 통합시키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다 완성 안 된 것들은 나중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피처가 완성됐다라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펑셔널 스펙을 준수하느냐, 개발자 설계 스펙을 준수하느냐, 테스트 다 통과했느냐, API 리뷰 다 했느냐, 아키텍처 리뷰 다 했느냐,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이거 다 했느냐, 어나리시스 돌리고 코드 커버리지 다 통과했느냐, 그리고 뭐 미친 게 유닛 테스트 통합 툴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통과했으면 이제 QA 테스트 가가지고 테스트하고 버그도 다 안 나고 다 테스트 한 다음에 성능까지 다 통과해야만 피처 하나 끝나요. 그러니까 피처 쿨한 팀은 이걸 다 만족해야만 피처가 끝나는 거죠. 이거 보통 3주에서 4주 안에 끝낸대요. 네. 제가 진짜 감명받았던 건 뭐냐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아키텍트 에디션에 UML 그리는 툴 있잖아요. 전 UML 툴 같은 그리는 걸 그냥 여러 명이 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는 이유가 개발자 한 명이 파워가 엄청 센 거죠.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출퇴근 시간 자유스럽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뭐 3-4명 모여가지고 요만큼 하고 딴 거 하는데 그건 한 명이 그걸 다 해버리니까 자기가 뭐냐면 계획 다 세우고 괜찮죠. 왜요? 돈을 적게 줘서 불만이에요? 회사에서? 아니 그냥 적게 받고 저런 일이 네. 조만큼만.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투표 이럴 때 그러니까 빚을 지지 말라는 거죠. MS 아까 말했죠. 이제 마일스톤이 있었는데 마일스톤 사이에 마일스톤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마일스톤이 끝나면 한번 자기들이 자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프리케이팅 개발할 때 어떤 것들이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개발 환경이 바뀐 거죠. 이걸 쭉 했는데 이 와중에 뭐 적들이 제품을 출연했다거나 갑자기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고 그걸 지원해야 된다거나, 이때 멈춰가지고 얘가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 2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는 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을 이게 뭐냐면 개밥죽이라고 많이 한대요. 덕후들이 얘들끼리 중간에 쉬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일스톤이 계속 쭉 가다 보면은
생각 안 하고 가다 보면 중간에 요구사항이나 뭔가 변경되면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말씀 퀄리티가 돌아서 한번 검증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나은 것 같아요. 서머리 부분이, 녹음한 부분이 이제 날라가서요. 이 부분만 다시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조직 구조를 이해해라는 거죠. 여러분의 조직 구조가 만약 작은 팀이라면 80대 20 룰에 의해서 자주 사용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개발해라. 근데 여러분 조직이 거대하다면 이것들이 조직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구축할 수 있게 여러분 힘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너무나 많이 진행할 수 있게 요구사항들이 번잡해지지 않게 잘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조직 구조를 정해놓고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뭔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제품에 맞는 프로세스를 먼저 정제하고 그 프로세스에 맞게 조직 구조를 만들어가라.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나리오 베이스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피넛버터, 그러니까 또 피처 기반으로 개발하는 것을 하지 마라. 피처가 균등하게 개발되는 것을 하지 마라. 시나리오 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피처 코드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그 시나리오를 잘 녹아들일 수 있고 팀 간의 어떤 대화가 단절되지 않은 형태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의 기반으로 개발될 수 있게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디펜던시에 대한 다양한 종류를 말씀드렸고, 이 디펜던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OC라는 것들을 사용해라. 그리고 디펜던시를 파악할 수 있는 NDependent라는 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호 호환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상호 호환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만약 이 상호 호환성을 지원하지 못하면은 이것들 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저 안되면 매뉴얼 문서를 제공해라. 그리고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이 중복되는 것들을 개발하지 않을 수 있게 끊임없이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주고 대화를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뚝딱 구축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고, 먼저 여러분이 시나리오에 맞는 샘플 코드를 쭉 작성하고 이 샘플 코드를 공유해서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정제된 어떤 피처를 구성한 펑션이나 피처 코드를 만드시고, 이 코드들을 모아서 적합한 오브젝트를 정의하면 좋은 어떤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고, 피처는 될수록 간단하게 구현해라 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측정 기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QoS를, 퀄리티를 유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퀄리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스펙 같은 걸 준수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라. 그리고 통합되지 않은 피처를 다 완성되지 않은 피처를 통합시키지 마라. 그리고 빚을 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러한 주제로 서머리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로는 제가 프레임워크 디자인 가이드라는 책을 보시고 이게 세컨드 에디션에 나왔는데, 아마 이번 연도 한 8, 9월쯤이면은 이제 번역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며, 그리고 스태틱 어나리시스 툴인 FX 값을 다운받는 어떤 URL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더글래스 시미치인데 포사투의 저자인데요. 이분이 웹서버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는데, 이 웹서버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구축했는지에 노하우들에 대한 논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국어 동영상으로 제가 발표하는 게 있는데, 에버캐스트에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전문가인 랄프 존슨이 썼는데, 이볼빙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프레임워크가 진화하는지에 대한 계획 구축하는 데 얘기를 적은 논문이 있는데, 그걸 역시 제 블로그에 요약 정리한 게 있으니까 방문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키징 프린시플에서 어떤 디펜던시를 관리하는 방법과 어떻게 패키징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인데, 로버트 시 마틴이 썼는데 그걸 저희 에바팀의 오성정 분이 동영상 방송해준 게 있습니다. 방문해 주시고요. 그 외에 아키텍처에 관련된 강의들을 추가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저희 에바팀이 한 질문들이 이 강의를 마치 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 동영상이 중간에 끊기는 바람에, 서머리 부분에서 끊기는 바람에 제가 부가적으로 그 부분을 나눌 수가 없지만, 하여튼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은 깊은 얘기들까지 나누어서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